2022년 1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뉴스는 대한민국 무기 K방산이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K2 전차, 흑표 전차죠. K9 자주포 초도분 1차 수출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부총리를 경합니다. 그 정도만 나와도 큰 행사인데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 한국산 무기를 도착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무기를 핵에서 가져오는 경우는 조용히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 무기는 그냥 기계잖아요. 그걸 자국군 병사들이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각 일선 부대에 배치하죠. 그걸 전력화라 그럽니다. 이 전력화할 때 대개 장관이나 아니면 더 높은 통수권자가 참여하는데 폴란드는 이례적으로 도착한 행사에 군 통수권자 2분, 대통령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환영한 겁니다. 물론 폴란드 주요 언론들이 다 보도했고요. 흥미로운 거는요. 이 K9 자주포하고 K2 전차,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4문, 네, 뭐 엄청 많이 간 건 아닙니다만 이게 도착한 항구가 그디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 기지입니다. 이 그디니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이 동유럽 공산국가와 소련 붕괴의 시초는 폴란드에서 레흐 바흐엔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공산국가에서 노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리다리티, 단결이죠. 자유노조 운동을 벌이면서 이 자유와 바람이 들어갔죠. 혁명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레흐 바흐엔사는 그단스크 레닌 조론소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그단스크, 그디니아 이 두 지역 그리고 소포트 이 세 지역의 노동자들을 이끌고 총파업을 했던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노총이 파업했다 그래야 되나? 자유노조라 그랬습니다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폴란드 자유화의 상징적인 도시가 그단스크지만 빠질 수 없는 도시가 역시 그디니아입니다. 거기에 해군 항구로 이 한국산 무기들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레흐 바흐엔사는 폴란드가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을 지냈죠. 이 한국산 무기 도착식에서 현재 폴란드 대통령이 두다입니다. 두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마디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노총, 좌파들 민주주의 하자고 시위하죠. 시청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시위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민주주의는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막스가 얘기했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로 바꾼다고. 경제적으로 부가 쌓이거나 하게 되면 위에 정치 체계라든지 철학까지도 바뀝니다. 그 반대로 경제가 몰락하면 더 쇠락한 정치 체제가 옵니다. 서구가 민주화되는 과정도 근대화 과정도 대항해 이후로부터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근대화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산세력, 좌파, 민노총, 이재명 계열에서는 시위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시민들이 독재하고 전제하는 군주의 권력을 내놓으라고 할 때 시위를 했던 거지, 시위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좌파들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를 지키는 것은 강력하고 현대화된 장비와 의지력이 있는 국가 군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군인을 민주화하는 이유로 자꾸 약화시키는 문재인류, 좌파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7월 말에 1차 개혁을 하고 4개월 만에 한국에 무기를 보내줬어요. 많이 못 보냈지만. 근데 이렇게 빨리 무기를 보내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유국가 중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도 우리가 거기도 뭐 팔라딘 자주포 있고 브래들리 전차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나라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선이 없잖아요. 우리는 DMZ라고 하는 전선이 있다 보니까 늘 생산량을 유지하죠. 그리고 우리 장비들도 세월 지나 따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라인이 살아 있었던 거죠. 유럽 국가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는 계속 감군을 해왔습니다. 독일군 같은 경우는 통일되고 나서 50만에서 30만까지 막 줄였죠. 영국도 18만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무기 생산을 안 했고 옛날 교체해야 되는 무기들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방산 공장이 돌아가지 못해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걸 생산하려니까 돌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직원들도 감원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내는 게 사실은 우리 군한테 주려고 했던 거를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큰 문제 없습니다. 계속 생산을 우리는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한국의 행운입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K2 전차, 흑표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이게 북한의 방사포 같은 거죠. 다연장 로팩 288문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 한 중반까지, 앞으로 한 15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는 물량이 돈으로 한 120억 달러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5조, 16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기만 간 거고 여기에 탄약이 가야 되죠. 그건 이제 후속으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도 해야 되고 나사도 따라야 들어가야 되고 계속 뭐 부속 군수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군수전 그거 합치면은 그건 이제 계속 무기를 한 30년 쓰는 동안에 계속 가는 거니까 한 400억 달러가 되지 않겠나. 어마어마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2 전차 1000대를 2030년까지 폴란드가 도입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릴게요. 현재 한국군이 갖고 있는 전차가 실전 배치한 게 한 2000대쯤 될 겁니다. 그럼 감 잡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K2를, 흑표를, 우리는 이제 과거에 쓰던 K1 전차, 88 전차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0대를 생산해서 육군 부대, 해병대 부대에서 쓰고 있고 현재는 106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차 생산분이 100대에서 일선 부대에 보냈고 현재 100대, 106대를 추가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1000대를 더 제작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현대 롯데임에서 하는 거죠. 정몽구 회장이 이끌던 대박이 터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 K2 흑표 전차를 만들 때 나머지는 우리가 다 국산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왜 자동차 중에 디젤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디젤이 뭡니까? 디젤 기름, 디젤이 뭡니까? 디젤이 엔진을 개발한 거는 산업혁명 할 때 제임스 와트인가요? 증기기관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디젤이라고 하는 그런 중유를 써서 엔진을 개발한 거는 독일 사람 디젤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중유 엔진을 디젤 엔진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그러한 디젤 엔진으로 이제 전차나 장갑차가 움직이는데 그 기술이 100년 이상 쌓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요. 이 엔진을 우리가 국산화하려니까 모양은 따라가는데 성능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차도 달리며 기아를 넣었다 빼는 파워 조정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기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팩 부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초도 생산분 100대는 미국 독일 걸 썼다가 그 다음 거는 국산화하려고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시끄러웠었죠. 아주 민주당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국산화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오히려 곤란을 당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2차분은 독일하고 같이 뭐 개발하는 것 같고 3차분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폴란드에 들어가는 파워팩은 K2 전차의 파워팩은 국산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더 이제 수익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무가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게 다연장 로켓인데 288문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미국제 MLRS를 쓰고 있죠. 그냥 미국 거는 MLRS. 그게 우리말로 바꾸면 다연장 로켓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미사일까지 쏘죠. 300mm쯤 직경이 되는 미사일을 빵빵 쏘는데 그게 우리 현무2만큼 성능이 더 좋죠. 늘 그게 부러웠는데 우리가 천무를 개발하면서 한국판 에이타킴스가 KT-SSM입니다. 코리안 택티컬 서피스 미사일인가? 한국 전술 지대지 미사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에이타킴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KT-SSM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요거는 400mm고요. 미국 에이타킴스는 300mm인데 조금 우리는 더 크게 400mm 했고 600mm 또 개발한 걸로 저로 알고 있습니다. 600mm는 아마 한 발을 쏠 겁니다. 600mm는 거의 현무 포급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큰 미사일이 되죠. 북한 애들도 방사포를 만들어서 300mm를 쏘고 있고 600mm를 개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서에서 꽝꽝 쏘고 있는데 뭐 그걸 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다연장 로켓은 국산이 처음 나온 건 9마리용 구룡이었습니다. 구룡은 120mm짜리였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되니까 천무를 하나가 개발했죠. 그래서 230 몇 mm짜리 쏘게 돼 있죠. 근데 추가로 이제 400mm KT-SSM과 600mm KT-SSM을 쏠 수 있도록 개조 개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천무는 어떤 화력이냐? 우리 육군에 군단이 있는데 군단에 1개 대대씩 배치하는 화력입니다. 군단에는 천무 화력,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가 들어가고 사단에는 K9 자주포, 그 다음에 105mm 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에는 105mm 포, 그 다음에 뭐 대대에는 80mm 뭐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무가 우리나라 군단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서쪽에서부터 말하면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7군단 넣어줘야 되나? 8군단, 3군단, 2군단, 그 다음에 저기 뭐 11군단인가? 8개 군단이 있다고 치면은 8개 대대밖에 없습니다. 한 개 대대에 18문의 천무를 운영하니까 대충 현재 한국군이 갖고 있는 천무수가 얼마인지 이해가 되시죠? 20대로 잡고 218문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몇 대를 사간다고요? 앞으로? 288문. 왔다며. 미국은 사단에서도 이제 사단이 아니라 여단까지 그 친구들은 MLRS하고 에이타킴스를 운영하죠. 그래서 MLRS가 에이타킴스를 갖고 있는 거를 화력여단, 포병이 아니라 포병여단이 아니라 더 세서 화력여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단 군단에 배치했다가 그 다음에 사단에 가게 되면 사단 포병여단에 가겠죠. 그쯤 되면 우리도 화력여단이라고 하겠지만 아직은 천무를 못 보내고 있는데 천무가 상당히 센 무기입니다. 근데 한국군보다 더 많이 앞으로 가져가겠다. 우리 한국군도 앞으로 이제 사단에 가게 되면 좀 늘어나겠지만 그렇습니다. 탱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고요. 또 하나가
K9 자주포 672문을 앞으로 사가겠다 그랬습니다.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우리가 그동안 썼던 게 미제 K55 자주포를 썼는데 그걸 이 라이센스 생산했었죠. K55는 한 10억 원이고 우리 K9 국산화된 건 한 30몇 억인가 그럴 겁니다. K9이 훨씬 좋죠. K9 이제 최신형은 사람이 하나 더 줍니다. 지금 초기형은 삽탄수가 있어서 이따만한 대포를 넣어주고 장전하는 친구가 있고 그걸 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4명이 그러니까 그 차장 자주포고 차량의 대장이 있고 운전수가 있고 거기서 하나 삽입하는 친구 쏘는 친구 둘이 4명인데 앞으로 신형은 이제 이 삽탄하는 게 기계로 자동으로 더 잘 되죠. 삽탄이 힘들어요. 이게 팍 포 쏘고 귀는 멍멍한데 이거 들고 꽂는 게 사람 힘들거든요. 빵빵 쏴들려면.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러다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터져서 폭발할까요? 안 터집니다. 훨씬 더 센 충격을 받아야 터집니다. 우리가 현재 K9이 몇 대나 갖고 있나? 저도 지금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4단급까지 갔으니까 현재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건 큰 의미가 없네요. 현재 우리나라 K9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터키에 튀르키예에 수출됐고 뭐 폴란드는 이번에 갔고 핀란드 뭐 워낙 많이 수출이 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는 우리가 쓰던 거를 도입해서 싸게 가져간 나라도 있고 인도가 도입했습니다. 인도가 도입해서 중국하고 싸울 때 좀 써먹고 있고 노르웨이도 수입했고 뭐 이거는 워낙 대박에 터진 거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한 500대 정도 생산해 보겠다는데 글쎄 그 돈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하고 있고 이건 뭐 K9은 세계적인 아주 히트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을 우리 그 T-54 파생된 경공기를 몇 대 사간다 그랬지? 48대 사간다 그랬는데 현재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FA50이 몇 대지? 제가 책을 쓰고도 늘 헷갈리네. 50대 되나? 네,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60대입니다. 60대. FA50은. 그리고 필리핀이 12대를 사간 바가 있고요. 이라크, 그렇죠. FA50만에 그렇습니다. T-50은 여러 나라가 사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T-50을 만들고 나서 이게 상당히 잘 만든 비행기인데 훈련기로 만들다 보니까 조종사가 2명이나 타게 됐어요. 전투기 조종사는 1명만 타면 충분한데 조종사 키우는 훈련기는 가르치는 교관, 배우는 학생 2명이 타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전투기 하다 보니까 2명이 타게 됐고 또 전투기는 장거리로 들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싣고 무기를 달아야 되는데 훈련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연료를 많이 안 실었죠. FA50 약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종석 하나 드러내면은 거기 연료를 더 실을 수 있죠. 또 기체를 길게 하거나 엔진도 파워 강하게 하면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럼 작전병이 확 늘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만드는 진짜 전투기를 F50이라고 그러는데 F50을 빨리 한국이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서 우리 군이 약간 써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작은 전투기 F5가 우리도 도태시키고 있는데 세계가 한 4,000대 미국서 사갔거든요. 그게 다 도태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후속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FA50이 그나마 팔리는데 이걸 빨리 F50으로 개조해서 내놓고 우리 군이 약간 써줘서 성능 검증해주면 저는 세계가 많이 사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한국이 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는 저는 현무 미사일로 봅니다. 폴란드가 이제 기동무기를 위주로 사갔는데 이제는 전략무기가 필요해질 겁니다. 지금 워낙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등등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데 같은 위협을 폴란드가 맞지 말란 법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스크바 등을 또는 뭐 레닌그라드를 치려면 상트스베르크 같은 데 치려면 장사정 무기가 필요한데 아까 천무에서 한국형 400mm KT-SSM이나 600mm KT-SSM도 좋지만 현무2나 현무4를 수입한다면 좋겠죠. 한국이 현무를 수출한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한 뉴스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ADD를 국방과학연구소를 가끔 방문해 보는데 요즘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해서 ADD가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ADD는 지금까지 미국이 만든 무기를 우리가 썼잖아요. 그걸 이제 토대에서 국산화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죠. 현무도 따지고 보면은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를 국산화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기술을 도입해갖고 국산화해서 현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소총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그거 다 서양 거 참가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ADD가 다 개발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진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신무기를 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야 된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라 이겁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6차 핵실험까지 하고 수소폭탄까지 갖고 있는데 현무포를 개발한 ADD가 아주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자력 연구원이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NPT 체제 때문에 어렵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있죠. 핵이 아닌데도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전략무기를 만들어야죠. 그걸 나는 개발했으면 합니다. 이제 수출 잘했다고 ADD 짝짝꿍 치고 그 사람들도 성과 받으려고 좋아하겠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진짜 김정은을 바로 없애는 닌자 로봇 같은 거. 일찜의 표창 같은 그런 거. 일찜에 딱 만들면, 닌자는 일본 말이니까 일찜에 드론 같은 거 만들어서 정확하게 김정은이 하고 핵, 그 다음에 미사일 과학자, 군인들이 행사할 때 탁탁 집에 들어갈 때 제거하는 그런 일찜의 드론 같은 걸 개발하고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죠. 지금 뭐 미국에서는 스컹크 웍스하고 팬텀 웍스, 록히드 마틴에 가게 되면 스컹크 웍스하고 보잉이 가는 팬텀 웍스라는 데가 미 정부가 이제 이러이러한 무기를 만들자 그러면 거기서 상상도 못하는 무기들을 개발하죠. 그다음에 노스롭 같은 경우는 이번에 B-21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살짝 공개했는데 상상도 못한 무기를 미국은 계속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정합니다. 지금 북한을 다루려면 미국이 핵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 ADD도 지금까지는 캐치업이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만든 무기를 이제 같이 만들어보고 국산화시켜서 비용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양도 만들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주변국 어떠한 나라한테도 독침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해야 되죠. 우선은 일찜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일찜의 무인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 그걸 막는 시스템이 그걸 하기 위해서 천공2, 천공3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요격수단이고 날라오는 걸 눈으로 쫙 봐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쏘는 걸 막는 게 미사일은 천공3, 천공2로 막는다 치자. 성능이 어떻든. 그 다음에 이제 포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K 아이언돔을 하겠다고 지금 ADD가 뛰고 있는데 그거 빨리 해야죠. 근데 아이언돔의 레이더망하고 천공2, 3의 레이더망하고 이게 같이 가져야 되죠. 눈이 있어야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눈 감고 권투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 ADD가 이 레이더에 대해서는 크게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더 핵심인데. 워낙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더하고 미국의 레이더, 사드 레이더가 좋으니까 뭐 이지스 레이더도 뭐 그걸 쓰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국산화 해야죠. 시장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ADD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KAMD를 완성하는 주 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상상도 못하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관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캐치업이었다면 이젠 창조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라. 당면한 과제는 현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F-50을 개발해라. 그리고 ADD는 상상도 못할 무기를 개발해라. 이것이 폴란드 K방산 수출을 계기로 우리가 새로 설정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